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2년도 국가직 9급 임업경영학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문제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각 파트별 출제 빈도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론서 기준으로 파트 1 부분에서는 올해에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파트 2에서는 5문제가 출제되었고요. 파트 3에서는 2문제, 파트 4에서도 역시 2문제, 파트 5에서는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6 부분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7, 8 부분에서는 올해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법률 문제가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2 부분과 파트 5 그리고 법률 이 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 올해 국가직 9급 임업경영학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론서 앞부분을 보시면 각 파트별 출제 빈도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된 파트가 파트 2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에도 역시 파트 2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2의 중요성을 올해에도 또 다시 한번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법률에서 4문제씩이나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보고 법률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앞부분 이론 부분에 있는 그런 대학 교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그런 거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법률까지도 좀 확실하게 꼼꼼하게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매년 법률 정리한 프린트를 업로드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와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때에도 파트 7, 8 부분과 같이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꼭 파트 7, 8 부분에서 법률 문제 다루는 부분, 그 부분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좀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올해 이 국가직 9급 임업경영학은요. 계산 문제가 딱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것도 프레슬러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프레슬러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는요. 지금까지 굉장히 엄청 많이 출제가 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 가지고 크게 어렵다거나 느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원래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해는 총 20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딱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산이 좀 취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에 오히려 좀 다행이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올해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과 기초가 탄탄하게 쌓여 있으신 분들께서 고득점 하실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꾸준히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이론서도 확실하게 보면서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 아마 고득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냥 기출문제 관련해서 기출문제 위주로만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만 보셨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득점이 좀 아마 힘드셨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와 관련한 이론 부분을 이론서에서 같이 확인을 하셨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게 출제가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을 보니까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만 보시지 이론 부분 내용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이론 부분 내용이 일단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말이 살짝 바뀐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살짝 다른 방향으로 출제를 한다거나 했을 때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위주로만 계속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관련 내용을 숙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는 정답이 요거 그런 거를 숙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뭐 사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답이 요거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올해 고득점이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초공사가 중요하죠. 항상 기초공사가 중요해요.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에 쌓은 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초가 탄탄하게 잘 쌓아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우리가 좀 쉬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번에 국가직 임업경영학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은 우리한테 지방직 시험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지방직 시험까지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잘 활용을 한다면 내가 지방직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아직까지는 주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고 꼼꼼하게 대비를 하셔서 지방직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혹시라도 좀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이론서 기준으로 파트 1 부분의 내용입니다. 1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3번이 정답이냐면요. 육성 임업과 채취 임업이 병존한다. 이 사항은 맞죠. 그런데 임업의 발달 과정을 보면 육성 임업이 먼저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요. 채취 임업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채취 임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으로 생육한 천연님의 임목을 벌채 수확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성 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육성한 임목을 벌채 수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채취 임업이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그 후에 육성 임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채취 임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계속 채취 임업을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목재 소비가 많아지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천연님에서 임목을 상당히 거의 대부분 많은 양을 벌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점점 먼 곳에 있는 천연님까지 가서 임목을 벌채하게 되겠죠. 그러면 먼 곳에 있는 천연님까지 가서 벌채하고 걔네를 운반을 해가지고 온다면 그 먼 곳까지 가서 벌채하고 또 걔네를 운반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비용이 들었으니까 목재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목재 가격이 높아지면 굳이 먼 곳까지 가서 천연님에서 목재를 벌채해서 운반해 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가까운 데에 있는 생산 조건이 좋고 생산비가 많이 안 드는 임지에서 인공조림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인공조림을 실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채취 임업 먼저 그리고 그 후에 육성 임업.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죠? 기본적인 사항인데 시험장에서는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나와서 혹시라도 뭐 문장을 잘못 봤다거나 해서 틀리신 분들은 계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을 꼼꼼히 제대로 보셨다면 이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함수의 이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생산 함수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 파트 4 부분입니다. 그죠? 이거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산 함수와 관련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 X축은 투인물, X축은 투인물이고요. 그리고 Y축은 생산물이죠. Y축은 생산물.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은 이론서에서 다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뭘 그리는지 아마 다 금방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지금 여기 윗부분에 이 곡선 있죠? 윗부분에 그린 거. 이 곡선은 뭘 나타내고 있는 곡선이냐면 총생산물을 나타내고 있는 곡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곡선은 한개 생산물. 요 곡선은 한 개의 생산물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요 곡선은 요거는 이제 평균 생산물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여기 이 부분이 1, 0역 그렇죠? 그리고 요 부분이 2, 0역 그리고 요 부분이 3, 0역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 영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이제 이 영역이다. 그죠? 여기가 이제 이 영역이다. 그러면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영역에서 총 생산물은 계속 증가해요. 물론 증가세가 엄청 뚜렷하진 않아요. 엄청 많이씩 증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아래 부분은 어때요? 딱 보니까 여기 이 영역에서는 한개 생산물보다 평균 생산물이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개 생산물보다 평균 생산물이 더 큰 특징을 나타내는 것. 그게 이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개 생산물 곡선과 평균 생산물 곡선 둘 다 이 영역에서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개 생산물, 평균 생산물 둘 다 이 영역에서는 감소하지만 평균 생산물이 한개 생산물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그죠? 한개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보다 크다가 아니라 평균 생산물이 한개 생산물보다 더 크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영역에서는 어때요? 한계 생산물이 감소해요. 그죠? 그렇지만 0보다 작아지지는 않죠. 0보다 작아지는 것은 3 영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1영역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생산 요소의 추가 투입으로 얻어지는 평균 생산이 최대가 될 때까지 여기가 1영역이라고요. 그리고 총 생산물도 역시 당연히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다룬 것처럼 총 생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총 생산물이 증가를 하고는 있고, 그리고 평균 생산물과 한계 생산물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평균 생산물이 한계 생산물보다 항상 큰 값을 가진다라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계 생산물은 플러스 값이 되지만 평균 생산물보다는 적다. 그죠? 그게 이 영역. 그리고 여기 3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냐면 3영역은 총 생산물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영역은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고요. 이 3영역 같은 경우는 투입물이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총 생산물이 3영역에서는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 요소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자유재라고 할지라도 그걸 더 이상 투입하는 거는 좋지 못한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3영역까지 갔다 그러면 이때는 생산요소 투입을 2영역의 범위로 줄이는 게 더 좋죠. 그리고 또 생산자가 가장 흥미를 갖는 구간이 어디냐 이런 걸 물어본다면 그거는 2영역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개통적 표본 추출에서 조사 면적이 400헥타르이고 표본점 개수를 25개로 했을 때 표본점 추출 간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론서 기준으로 파트 5 부분의 내용이고요. 이론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다루었고 기출문제 풀이,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 모의고사 모든 수업에서 이거 계산하는 것은 다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식을 제가 적어드렸었는데요. 공식 한 번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을 어떻게 적어드렸었냐면 D는 n분의 A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주고 곱하기 100 이렇게 공식을 적어드렸습니다. 이 공식에서 D, 이 D가 의미하는 거, 이게 표본점 간의 거리 간격입니다. 표본점 간의 거리 간격. 그리고 여기 N이라고 하는 거, 이게 표본점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A, 이거는 임야 면적입니다. 그냥 이 공식에다가 바로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조사 면적이 400헥타르다. 임야 면적이 400헥타르. 그런데 표본점 개수가 25개래요. 이렇게 40원, 25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고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25분의 400에다가 루트 씌워주고 곱하기 100을 딱 하면 계산의 결과는 40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임업 이율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임업 이율과 관련한 것은 우리 교재에서 파트 6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왜 4번이냐면 이 앤드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임업 이율을 다른 보통 이율보다 높게 평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높게가 아니라 낮게 평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이 4번입니다. 일단 이 임업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임업에 있어서 자본과 이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율입니다. 그리고 대개 자본 가치로 환산하는 환원 이율, 그리고 이자와 자본 사이에서 구해지는 경제 이율, 이자와 자본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얻어진 수익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임업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평가 같은 그런 임업경영 계산에 사용되는 계산이율이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재를 보면 임업이율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임업이율은 대부이자가 아니고 자본이자이다 라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임업이율은 현실이율이 아니고 계산이율이다. 그 계산이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평정이율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이율이 아니고 명목적 이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경제이율, 환원이율, 수익률로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명목적 이율이다. 이거 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임업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이율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율 계산하는 거, 이거는 임업 이율의 계산은 복리 계산을 적용한다라는 사항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평가를 실시를 할 때 임업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수입이나 지출을 현재가로 환산할 때 이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예측이 되는 수익을 현재가로 환원을 할 때 그때도 임업 이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와 이율을 알고 있으면 자본액을 추정할 수도 있고 자본과 이율을 알면 이자액을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수익률을 이율과 비교해서 판단하고 그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을 하는 데에도 또 이 이율이라고 하는 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결정, 사업의 수익도 판단, 자본가 산정할 때 사용되는 이율 특성 갖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앤드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임업 이율을 다른 보통 이율보다 낮게 평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낮게 평정해야 되는 이유로 추가적인 거 좀 한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림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업 이율은 좀 낮게 평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산림 소유라는 건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산림 같은 경우는 관리 경영하는 게 좀 간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도 다른 보통 이율보다 좀 낮게 평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들은 내용이 우리 교재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유보다 약간 낮게 평정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탐사 센서의 성능 중 분광 해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센서의 성능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풀이에서도 다루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센서의 성능과 관련한 문제 다뤘었죠. 일단 이 센서의 성능과 관련해서 공간 해상도, 분광 해상도, 방사 해상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분광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센서가 전자파 파장 대역을 얼마나 다양하게 관측을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대상물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은 공간 해상도이죠. 이거는 공간 해상도입니다. 공간 해상도이고요. 그리고 대상지를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으로 관측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의미하는 것은 시간 해상도입니다. 이거는 시간 해상도. 그리고 영상의 픽셀 값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를 의미하는 거. 픽셀 값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은 방사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 동그라미 친 거, 이거를 키워드로 해서 센서의 성능과 관련한 이 핵심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분광 해상도. 그리고 세밀하게 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공간 해상도. 시간 간격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시간 해상도. 그리고 픽셀 값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방사 해상도. 이렇게 키워드를 딱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1번입니다.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규림 경영의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서 파트 3의 내용입니다. 그죠?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그죠? 일단 구규림 경영의 주 목표 중에 이 보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보호 기능의 부분 목표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호 기능의 부분 목표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호 기능의 부분 목표는 물질 순환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과 물질 순환의 안정화, 그리고 자연보호, 경관보호, 경관보호,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그리고 시계보호 및 소음 방지, 시계보호 및 소음 방지, 수자원 보호, 토양 보호, 기후 보호, 수자원 보호, 토양 보호, 기후 보호, 그리고 대기질 개선. 이런 사항들이 보호 기능의 부분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호 기능의 부분 목표는 자연 보호, 경관 보호, 야생동물 보호, 시계 보호, 수자원 보호, 토양 보호, 기후 보호, 이러한 사항들. 그런데 이렇게 보호자가 안 들어가는 것은 대기질 개선과 물질 순환의 안정화, 이런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토양 기념물 보호라고 써 있죠.
보호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보호 기능의 부분 목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토양 기념물 보호라고 하는 것은 휴양 및 문화 기능의 부분 목표입니다. 휴양 및 문화 기능의 부분 목표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 진행을 할 때에도 이 토양 기념물 보호라고 하는 게 보호자가 들어가지만 이게 보호 기능의 부분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모의고사에서도 다루었었고요. 그리고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도 보호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토양 기념물 보호는 휴양 및 문화 기능의 부분 목표이지 보호 기능의 부분 목표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이론 수업을 할 때도 다루었었습니다.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법률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이죠.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유림 경영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7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국유림 경영관리의 기본 원칙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법률 정리 프린트와 그리고 법률 빈칸 넣기 프린트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또 단원별 연습 문제 풀이 파트 7, 8 부분이랑 같이 우리가 이제 법률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그 법률 문제 다룰 때 거기에서도 역시 국유림 경영관리의 기본 원칙에 관련한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정답은 이제 1번이죠. 요거는 우리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국유림 경영 관리의 기본 원칙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한 인쇄물 안정적 공급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공사일인 경우에 선도적 역할 수행 외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2가지가 더 있냐면 그거는 2개니까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자연 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국유림의 국민 이용 증진을 통한 국유림의 국민 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요 2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보기 외에 요 2가지가 추가가 되어서 총 5가지가 국유림 경영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7번 문제 정답 1번이고요.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역시 이것도 법률 문제입니다. 당연히 법률 정리 프린트, 빈칸 넣기 프린트 이런 거 당연히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마지막 회차에서 요 문제 다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문제 다룰 때는 이런 임원 및 산촌지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독립가에 대한 정의, 옳지 않은 거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독립가가 답이 되도록 문제를 출제했었죠. 여기에서도 역시 자연독립가와 관련한 게 정답입니다. 8번 문제 정답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독립가의 요건을 갖춘 자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아니고요. 5헥타르 이상의 산림.
5헥타르 이상의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독림과의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또 유실수 기준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정답 3번. 요거 은근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기출문제 꼼꼼히 보셨으면 독림과의 정의와 관련한 게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다라는 거를 아마 확인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풀이 마지막 회차를 만약에 풀어보셨다면, 그게 기억이 나셨다면 당연히 답도 아마 찾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임원미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서 독림과의 요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림비가 포함된 벌기령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9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니은 디귿. 산림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과 수익률 최대의 벌기령, 요 두 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교재 파트 2 부분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화폐 수익 최대의 벌기령 같은 경우는 화폐 수익 최대의 벌기령,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기령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쓰냐면요. AU 플러스 시그마 D 나누기 U, 이 공식을 씁니다. 지금 여기에서 AU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벌 조수익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D, 이건 뭐냐면 간벌조수익 합계입니다. 간벌조수익 합계. 그리고 여기 U, 이건 뭐 당연히 이거는 벌기죠. 그래서 벌기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때 얻을 수 있는 주벌조수익과 간벌조수익 합계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숫자를 넣어서 이걸 계산한 값이 가장 큰 값으로 나오는 벌기, 그걸 벌기로 정하겠다. 그게 화폐수익 최대의 벌기령입니다. 그래서 화폐수익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면적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최대의 화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연령을 벌기로 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얘는 어때요? 공식을 보니까 수입만 합계해서 벌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비용, 지출 이런 건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런데 조림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비용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 비용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조림비 포함하고 있지 않구나.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산림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산림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공식은 AU 플러스 시그마 D 빼기 C 플러스 UV 그리고 나누기 U, 요 공식을 적용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주벌수학, 그리고 시그마 D는 간벌수학 합계, 그리고 여기 C, 이게 조림비래요. 이게 조림비, 그죠? 그리고 여기 V, 이 V는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U는 당연히 벌기이고요.
그래서 이 산림선수익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림의 총수익에서 경비를 공제한 산림 순수익이 최대가 되는 연령을 벌기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기 30년일 때 여기 값들, 그리고 40년일 때 값들, 50년일 때 값들, 60년일 때 값들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넣어보고 이걸 계산한 값이 가장 큰 값이 나오는 시점을 벌기로 정하겠다. 그게 산림순수익 최대 벌기령. 얘는 산림순수익 최대 벌기령이라고 하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조림비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률 최대의 벌기령은 수익률 최대의 벌기령은 수익률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R은 2 빼기 A 나누기 K 이렇게 우리가 공식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R이라고 쓴 거 있죠? 이 R이라고 쓴 거 이게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여기 2로 쓴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수익입니다. 2로 쓴 것은 수익이고요. 여기 A로 쓴 거, 이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모에 K로 쓴 거, 이거는 이제 자본입니다. 자본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 최대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이 수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수익은 주벌 수익 플러스 주벌 수익 플러스 간벌 수익 합계 간벌 수익 합계예요. 그리고 여기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C 플러스 UV예요. 여기 요거예요. 비용이에요. 그래서 수익률 최대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익의 생산 자본에 대한 비, 그야말로 이 수익률이 최고가 되는 시기를 벌기로 정하겠다. 이게 수익률 최대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률 최대 벌기령과 관련해서 일단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수익 빼기 비용 나누기 자본 이렇게 공식을 이론 수업 하면서 적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조림비라고 하는 거는 비용이다. 요것만 딱 우리가 개념을 잡고 있었다면 여기 당연히 조림비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딱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적수학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적수학 최대의 벌기령. 이거는 공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mu 플러스 시그마 d 나누기 u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mu로 쓴 거 있죠? mu로 쓴 거 이거는 이제 주벌 수학입니다. 주벌 수학인데요. 구체적으로 주벌 제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그마 d 이거는 간벌 수학 합계이죠. 간벌 수학 합계인데요. 구체적으로 간벌 제적 합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기 30년일 때, 40년일 때, 50년일 때, 60년일 때, 70년일 때 그때 이 값들 다 넣어보고 이거 계산한 결과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시점을 내가 벌기로 정하겠다. 그게 제적수학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딱 어때요? 공식을 딱 보니까 이거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 공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림비가 벌기령 결정할 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제적수학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단위 면적에서 수확하는 목재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벌기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3번. 산림수는 수익 최대 벌기량과 수익률 최대 벌기량 얘네만 조림비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해서 벌기량 결정하게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 우리 교재에서 파트 4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10번에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네요. 그죠?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과 관계없이 변동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익분기 모식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기 X축은 생산량 또는 판매량. X축은 생산량 또는 판매량. 그리고 여기 Y축은 수익 또는 비용을 의미하죠. 수익 또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하나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무조건 똑같은 금액이 지출이 되는 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고정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고정비.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이 값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변동비. 그죠? 변동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거. 이게 총비용이죠. 그죠? 이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거. 이게 이제 총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비용은 이만큼이 이제 총비용. 그죠? 그리고 요렇게 요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요거는 총수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여기는 총비용. 그죠? 그런데 이 총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한 것이 총비용이다. 그죠? 그리고 이 그림 기준으로 봤을 때 손익분기점은 어디예요? 이 지점이 손익분기점이죠. 그죠? 이 지점이 손익분기점이다. 이 지점이 손익분기점이고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 여기에 해당하는 이 생산량 또는 판매량이라고 하는 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적용을 하냐면 FC 나누기 P 빼기 V 이 공식을 적용을 해서 손익분기 생산량 또는 손익분기 판매량을 계산을 합니다. FC가 뭐예요? 고정비죠. 그죠? P는 뭐예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죠. 여기 빼기 V로 나와 있는 거 이건 뭐예요? 단위당 변동비이죠. 이렇게 단위당 판매 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비 여기 분모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한번 봐주세요. 이 손익분기점의 매출량, 그건 여기 손익분기 생산량 판매량 이거 얘기하는 거죠. 손익분기점의 매출량 계산하는 공식은 고정비용 나누기 공헌이익, 그죠? 요거 그래서 정답 2번 맞구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손익분기점보다 높으면 이라고 1번에 나와 있네요.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지점 얘기하는 거죠. 이 지점, 그죠? 그러면 이 지점은 기업의 수익성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맞네, 그죠? 만약에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총수익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매출액이 손익분기점보다 낮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가 되겠고, 그러면 그때는 기업의 수익성이 안정적이지 못한 거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1번도 맞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총수익과 총비용은 조업도와 선형적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총비용이 증가한다.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총수익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때요? 지금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총비용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업도와 이 총 비용이 선형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총 수익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이 총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조업도와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이죠. 그런데 정답은 3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거 왜 3번이에요? 왜 3번이냐면, 물론 제가 이거는 뭐 우리 카페에도 다 이제 적어놓긴 했지만,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죠.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가 증가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론 수업, 문제풀이 수업 이런 거 진행을 하면서 고정비에 대해서 총고정비와 단위당 고정비를 항상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엄청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에서 고정비, 얘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고정비는 뭐예요? 사실 얘는 총고정비인 거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 총고정비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물건을 1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무조건 똑같이 들어가는 금액, 이거는 사실 구체적으로 총고정비이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고정비가 10,000원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10개를 만든다면 그때 단위당 고정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물건을 10개를 만든다면 이때 단위당 고정비는 1,000원이 되겠죠. 그죠? 총 고정비가 10,000원이니까. 그죠? 총 고정비가 10,000원인데 내가 물건을 1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물건 하나당 고정비가 1,000원씩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물건을 5개를 만들었대요. 그런데도 이렇게 총 고정비가 10,000원이래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일 때에는 단위당 고정비가 얼마예요? 단위당 고정비가 2,000원이잖아요. 그죠? 물건을 5개를 만들어도 총 고정비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물건 하나당 고정비가 2,000원씩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있어 보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적어진다. 물건을 조금 만들면 단위당 고정비는 많아진다. 이런 거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한다. 이게 한마디로 물건을 많이 만든다면 이 얘기라고요. 그러면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 감소한다.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이거는 물건을 조금 만든다면 그러면 이때는 단위당 고정비가 많아진다.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10번의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기본법상 산림기본계획 수립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률 정리 프린트와 빈칸 넣기 프린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11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산림기본법상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산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돌, 산림재해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은 여기 보기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제외하고 다른 애들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산림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산림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수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림의 이용 구분 및 산림의 이용 구분 및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탄소 흡수원 유지 증진에 관한 사항, 탄소 흡수원 유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가 더 있냐면 그거는 칠판에 안 적어도 돼요. 산림 및 임업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러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칠판에다가 안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산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거, 그리고 산림재해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림시책의 기본 목표 추진 방향,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보존 보호에 관한 거,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거, 임산물과 관련한 사항, 산림의 이용 구분 및 이용 계획에 관련한 사항, 그리고 탄소 흡수원 유지 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것들이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일일이 다 꼼꼼히 모든 단어들을 외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읽어주시면 뭔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애들 답을 찾으실 수 있게 하시는 게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얘네는 여러 번 읽어주심으로써 눈에 익힐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고요. 이 사항은 산림기본법 11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6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지평가 방법 중에서 임지기만가의 간벌수익 계산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무한정기 이자의 정가 합계. 정답은 4번이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간벌수익이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 아니고 임지기만가 계산하는 게 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임지기만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임지에서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의 현재가 합계로서 정한 가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익을 지금 시점의 기준의 돈으로 돌려서 계산을 해보겠다라고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전가 합계 계산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거는 왜 무한정기 이자의 전가 합계냐? 여기에서 무한정기 이자, 이거 이자라고 써 있는 거, 이거 무한정기 수입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우리 임지기만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벌기가 50년이다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벌기가 50년이고 벌기 50년마다 순수익을 100만 원씩 얻는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벌기 50년마다 순수익을 100만 원씩 얻는 것이 무한하게 계속된다는 걸 바닥에 깔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기 50년마다 이게 뭐예요? 정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런 수익을 얻는 게 무한하게 계속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정기. 그죠? 저기 이자라고 쓴 거는 수입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무한정기 수입의 정가 합계 또는 무한정기 이자의 정가 합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죠? 앞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익을 지금 시점으로 돌리는 건 정가.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 예,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공식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벌기마다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벌기마다 얻을 수 있는 순수익 곱하기 1.0p의 n승 빼기 1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죠. 임지기만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건 뭐예요? 요거는 무한정기 수입의 전가계수. 무한정기 수입의 전가계수. 그죠? 그래서 벌기마다 얻을 수 있는 순수익 곱하기 무한정기 수입의 전가계수를 통해서 무한정기 수입의 정가 합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수익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거는 벌기 때 기준의 순수익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파트 5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수간속해 방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예, 이거 정답은 4번입니다. 그죠? 파트 5에서 다루는 사항. 왜 4번이냐면 총제적은 결정간제적과 초단부제적을 더한 값 한 개가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근주제적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결정간제적과 초단부제적 그리고 근주제적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총제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게 나무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초단부제적, 그죠? 결정간제적, 그리고 여기 근주제적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세 개를 합해줘야죠. 이 세 개를 합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결정관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냐? 결정관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후버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다. 후버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초단부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추의 제적 공식. 원추의 제적 공식을 적용을 한다. 그리고 근주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후버식 또는 스말리안식. 후버식 또는 스말리안식 둘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2번에 있는 저런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부분이고 3번, 1번 이런 사항들은 그냥 이제 교재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역시 4번도 다 교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답 4번입니다. 이제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벌채 기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골라배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하며 골라배기 비율은 본수를 기준으로 30% 이내로 한다. 이게 틀렸어요. 이거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3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벌채 기준에 대한 사항을 교재에서 볼 때 주로 숫자 위주로 능도장을 찍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로 출제가 된 게 숫자 관련해서 답을 찾도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요번에는 숫자 가지고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거,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요거 관련한 부분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본수 기준으로 30% 이내가 아니라 제적을 기준으로, 골라배기 비율은 제적을 기준으로 30% 이내로 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기본적으로 골라배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하고 골라배기 비율은 본수가 아니라 제적을 기준으로 30% 이내로 한다. 그런데 표고재배용 나무는 50% 이내로 할 수도 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교재를 보셔야 되겠죠. 정답 2번.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림 경영계획의 수학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표준벌채량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는 인분의 법정 축적을 보정하기 위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법정 축적이 아니라 생장량을 보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우리가 국유림 경영계획의 수학 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할 때 어떤 공식을 이용하냐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이어 공식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이어 공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A는 이거 파트 3에서 얘기하는 하이어 공식 적는 것입니다. YA는 C 곱하기 IR 플러스 A분의 VA 빼기 VN 이게 파트 3에서 이렇게 국유림 경영계획 수학 조절 실시할 때 적용하는 하이 공식이에요. 여기 YA로 표시하는 거 이건 뭐냐면 이거는 표준 벌채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표준 벌채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C 이게 조정 개수입니다. 여기 IR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인분의 평균 생장량입니다. 인분의 평균 생장량 이거 A 이거는 갱정기 VA는 현실 축적 VN은 법정 축적입니다. 그럼 또 여기 보세요. 조정계수가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인분의 평균 생장량 곱하기 조정계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계수가 인분의 평균 생장량에 곱해져 있다는 거는 이 인분의 평균 생장량, 얘를 보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곱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표준벌채량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는 생장량을 보정하기 위한 값인 것이다. 그죠? 법정 축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0.75 내외를 적용한다. 그죠? 조정계수는 0.75 내외를 적용한다. 이 사항을 또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또 갱정기 같은 경우는 20에서 40년을 적용한다. 20에서 40년을 적용한다. 요거를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실 연구의 법정 연구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법정 축적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정 축적법에 해당하는 하이어 공식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계수는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생장량을 보정하기 위한 값이고, 여기 갱정기 이거는 현실 연구 법정 연구 상태로 조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 그죠? 그리고 현재의 인분 축적이 법정 축적보다 많은 경우라고 한다면 표준벌채량이 인분의 평균 생장량보다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현재 인분 축적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인분 축적이 법정 축적보다 많은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매년 벌채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씩 벌채를 해서 금방 법정 축적 상태에 도달하게 하겠다. 그래서 현재 인분 축적 법정 축적보다 많으면 많이씩 벌채하자. 그렇게 해서 금방 법정 축적에 도달할 수 있게 하자라는 얘기라고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현재 인분 축적이 법정 축적보다 작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매년 벌채하는 표준 벌채량이라고 하는 양이 적어지죠. 그러면 그런 조건일 때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분 축적이 증대하게 돼서 법정 축적 상태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우리 파트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굉장히 많이 보신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아마 조금 낯설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겠죠.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수학 조절 방법 중 핸즐릭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이 핸즐릭 공식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교재 파트 2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1번 보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과수기인분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일단 사실 이 문제는요, 대충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공식을 생각을 하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핸즐릭 공식, 핸즐릭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이 뭐였냐면요. VM 나누기 R 플러스 I. 이게 핸즐릭법 공식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간 벌채량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R이라고 하는 거, 이 R은 뭐냐면 이거는 윤벌기죠. 윤벌기. 그리고 여기 VM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윤벌기 이상의 경제성 있는 임목 제적입니다. 윤벌기 이상의 경제성 있는 임목 제적. 그리고 여기 I라고 하는 거. I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 인분의 평균 연년 생장량입니다. 미성숙 인분의 평균 연년 생장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벌기 이상의 경제성 있는 임목제적,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윤벌기 이상이란 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과수기인분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수기인분에 적용하는 방식,
그게 헨즐리법이라는 것만, 핵심적인 것만 딱 알아보셨다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즐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수인분 또는 뭐 노령님 이렇게 표현하는 곳에서 법정님 전환 단계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점으로 지속 가능한 연년 벌채량을 결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축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과수인분만이 변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전체 윤벌기 동안의 벌채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공식만 생각하면 돼요. 표현을 보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핵심 키워드만 알아보면 충분히 답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2번 보기 한번 봐주세요. 표준벌채량 산정을 위한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님의 생장 비율을 의미하고 수학표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법정축적법 중에서도 이용률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헨즐리법은 이용률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아예 여기 2번에서 나와 있는 이 문장은 정확하게 우리 교재 어디에서 언급이 되고 있냐면 훈대사학행 공식법, 훈대사학행 공식법과 관련한 설명에 2번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훈대사학행 공식법은 훈데스하겐 공식법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표준 벌채량이라고 하는 것은 GR분의 YR 곱하기 GA 이게 공식이죠. 여기에서 GR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법정 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YR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법정 벌채량입니다. 그리고 GA로 쓴 거 있죠? 이거는 현실 축적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에서 요거 법정 축적분의 법정 벌채량 이게 이용률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용률, 이게 법정님의 생장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학표로부터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이상적인 살림에서 매년 벌채하는 비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매년 벌채하는 그 비율을 현실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훈데스하겐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훈데스하겐법 공식에서 2번 문장 똑같이 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3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N년 후의 임목축적은 N년 동안의 벌채량을 공제한 현실 제적과 같다는 근거에서 고안된 것이다. 지금 이 사항은 마이어 공식법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마이어 공식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상한금 계산 공식을 먼저 도출을 하고 걔를 활용을 해서 마이어 공식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0 곱하기 1.0B의 N승은 R 곱하기 1.0B의 N승 빼기 1 나누기 0.0P 일단 이 공식을 항상 만들어 놓고 제가 상한금 계산 공식을 도출했었어요. 이 상한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렸는데 한 방에 이자 붙여서 그 큰 돈을 갚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씩 돈을 갚아나가겠다. 그때 내가 매년 얼마씩 갚을 거냐 그걸 계산을 하는 것이 상한금 계산 공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V0라고 쓴 거 이게 내가 빌린 돈 원금입니다. 그런데 돈 갚을 때는 이자 붙여서 갚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원금의 이자 붙은 금액이라고요. 그런데 한 방에 갚으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나는 이 소문자 R원씩 돈을 갚아서 그 금액이 이게 되게 하겠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 이 R 값을 계산하는 공식을 도출을 하면 그게 상한금 계산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분모에 0.0P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모에 있는 0.0P를 없애기 위해서는 양쪽에다가 다 곱하기 0.0P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V0 곱하기 1.0P의 N승 곱하기 0.0P는 R 곱하기 1.0P의 N승 빼기 1. 그러면 사실 공식 이미 다 도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만 만들어줬으면 이 R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1.0P의 N승 빼기 1분의 V0 곱하기 1.0P의 N승 곱하기 0.0P 이렇게 하면
상환금 R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매년 주어진 매년 이 R원씩 N년 동안 돈을 갚아나가면 이제 나는 갚을 게 하나도 없는 완전 홀가분한 상태가 돼. 이게 상환금 계산 공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돈 기준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단순히 이게 돈이 아니라 이런 거를 우리 살림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그게 마이어 공식을 노출하는 데 이용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요 R값 있죠? 이 R값.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살림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 매년 얼만큼씩 벌채를 할 거냐. 요 기준으로 여기 이 공식에 살림에다가 적용해 본다면 이 R값은 연년 수확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 상환금 계산 공식을 적용을 해서 연년 수확량 R값을 계산을 하고 주어진 N년 동안 매년 계속해서 R만큼씩 벌채를 한다면 그 살림, 그 임지는 허벌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임지가 허벌판 되면 안 되잖아요. 주어진 기간 동안 연년 수확량만큼씩 벌채를 하고 나서 그 임지에는 적절한 양의 축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어 공식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상환금 계산 공식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빼기 GR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마이어 공식법이 가지는 아주 특징적인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N년 동안 이 R만큼씩 벌채를 하고 나면 그 살림은 GR만큼의 축적이 남아있을 거래요. 이게 마이어 공식법인 거예요. 요게 마이어 공식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교재에서 공식은 지금 V0라고 써 있는 거, 요건 GA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1.0P의 N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1 플러스 생장률의 N승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 이 공식 틀은 같지만,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상환금 계산 공식을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빼기 GR만 하면 이게 마이어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저기 보시면 3번 보기 장래 N년 후 임목 축적. 그게 지금 여기 GR인 거예요. 그래서 장래 N년 후의 임목 축적은 이 N년 동안의 벌채량을 공제한 현실 제작과 같다는 근거에서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N년 동안 R만큼씩 벌채하고 나면 그 살림에는 이 GR만큼씩이 남아있을 거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낸 공식. 그게 마이어 공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4번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벌채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총재적과 윤벌기이다. 이 내용을 굳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이거는 본만텔법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본만텔법에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만텔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연벌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이용을 하냐면 2 곱하기 GA 나누기 윤벌기. 이게 본만텔법 공식이죠. 이 GA 이게 뭐예요? 현실 축적입니다. 현실 축적. 그리고 여기 윤벌기. 그죠? 그래서 매년 벌채량, 표준 연벌채량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윤벌기하고 현실 축적 이 두 가지만 알면 본만텔법을 이용을 해서 표준 연벌채량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굳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여기에 이제 총재적 이거를 여기 현실 축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번 정답 1번이 됩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 생장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과정 기반 모델은 살림 생장의 정확한 과정 및 기작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기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리적 모델이라고도 부르죠.
생리적 모델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인분생장 모델, 다목생장 모델, 직경분포 모델, 걔네들은 산림생장 예측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예요. 그런데 과정기반 모델은 과정과 기작을 파악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과정기반 모델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중요하다라는 사항도 이제 같이 이제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과정기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단목생장 모델의 형태로 구축된다. 이런 사항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과정기반 모델은 산림생장을 광합성 및 호흡 기작에 근거해서 예측을 하는 생장 모델이에요. 그리고 기상, 환경 변화에 따른 산림생장의 반응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기는 한데 입력인자 조사가 어렵고 모델이 굉장히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2번입니다. 그럼 여기 1번 보기 한번 봐주세요. 1번 보기 보시면 직경 분포 모델에서 직경급을 하나로 하면 다목생장 모델이다?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걸 직경급을 하나로 하면 인분생장 모델이 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경급을 세분해서 인분 본수만큼 하면 그거는 인분생장 모델이 아니라 단목생장 모델이 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론 수업을 좀 꼼꼼하게 들어주셨어야 아마 기억이 좀 나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단목생장 모델을 표현을 할 것이고요. 여기는 직경분포 모델. 직경분포 모델. 그리고 여기는 인분 생장 모델. 여기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X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흉고 직경입니다. X축은 전부 다 흉고 직경. 그리고 세로축은 본수입니다. 여기 Y축은 다 본수. 그런데 단목생장 모델 같은 경우는 이 Y축의 본수가 개체별 본수입니다. 단목생장 모델은 개체별 본수이고요. 직경분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직경급별 본수. 인분생장 모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1헥타르당 본수, 1헥타르당 본수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직경분포 모델은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직경분포 모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직경분포 모델에서 직경급을 하나로 하면 그러면 인분생장 모델이 됩니다. 인분생장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직경급을 세분화해서 인목 본수만큼 하면 인목 본수만큼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단목생장 모델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직경분포 모델이라고 하는 거 얘를 세분화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단목생장 모델. 이 직경분포 모델에서 직경급을 하나로 그냥 합해버리면 이거 인분생장 모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론 수업 진행을 하면서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목생장 모델이 인분의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내죠. 단목생장 모델이 인분의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내고 그리고 인분의 구조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인분생장 모델. 인분생장 모델이 인분의 구조를 전혀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목생장 모델은
위치 정보가 필요 없는 위치 독립 모델 아니죠. 대부분의 단목생장 모델은 위치 종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 개체목마다 생장을 달리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체목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치 종속이라고요. 위치 독립이 아니라 위치 종속 생장 모델입니다. 그래서 17번이 정답 2번입니다.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슬러식을 이용을 해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성장률을 계산을 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파트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프레슬러식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프레슬러식은 어떻게 공식을 써요? P는 대문자 V 빼기 소문자 V 나누기 대문자 V 플러스 소문자 V 곱하기 n분의 200 이게 공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소문자 V로 쓴 거 있죠? 이 소문자 V로 쓴 거 요거는 n년 전 제적 그죠? 대문자 V로 쓴 거는 뭐 n년 후 제적이죠. 뭐 간단하게 그죠? 그리고 여기 n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기간 연수 요거는 n년 후제죠. 그죠? 그러면 공식 썼으니까 바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우리 5년에서 10년 사이의 성장률을 물어보잖아요. 5년에서 10년 사이의 성장률. 그렇다면 저기 어떤 애들을 써야 되는지 한 방에 바로 나와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0.0012 빼기 0.0000 나누기, 그죠? 0.0012 플러스 0.0000 곱하기 5년에서 10년 사이니까 기간은 5년이죠. 5분의 200 이렇게 들어가네요, 공식이. 그죠?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뭐예요? 빼기 0 플러스 0 그건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얘네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곱하기 5분의 200 계산하면 40 정답은 1번. 정답 1번이 됩니다. 이런 거는 아주 너무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시험장에서 설마 나한테 이렇게 쉬운 거 물어봤을까? 혹시 뭔가 다른 페이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의 활용성 중 인분의 기초 정보 파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혼혈임에서 정적 인분 생장 모델 활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재 파트 2 부분에서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의 활용성과 관련해서 인분의 기초정보 파악이라고 하는 사항이 써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인분의 기초정보 파악과 관련해서 지위지수 파악 그리고 밀도 파악, 제적, 추정, 그리고 혼혈임의 기초정보 파악, 혼혈임의 기초정보 파악이라고 하는 사항이 써 있습니다. 정적 인분 생장 모델 활용성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 지위지수 파악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1번 보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보기와 관련한 거 제가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그냥 살짝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렸어요. 칠판에 적어드리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밀도와 관련한 거, 밀도 파악도 역시 인목도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칠판에 적어드리진 않았었죠.
그리고 제적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표상의 주 부인목 합계 해탈한 제적의 인목들을 곱해서 조사인분의 해탈한 제적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써 있는 이런 사항들을 보셨다면 이런 내용이 지수 파악할 수 있다, 밀도 파악할 수 있다, 제적 추정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구나라는 거가 아마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혼혈임의 기초 정보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적 인문 생장 모델은요, 혼혈임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요, 혼혈임은 여러 가지 수정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정 다 통으로 다 가지고 통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수종별로, 혼혈임에서는 수종별로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종별로. 그래서 정적 인문 생장 모델 하루중 인문의 기초 정보 파악과 관련해서 혼혈임에서도 역시 이렇게 정적 인문 생장 모델이 활용될 수 있는데 혼혈임의 기초 정보 파악을 할 때는 수종별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요거를 이론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론 수업을 꼼꼼히 들으셨으면은 이런 거 얘기 들은 것 같아. 라고 아마 생각이 나시는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은 교재를 꼼꼼히 보셨다거나 하셨으면은 이런 부분에 혼혈임의 기초정보 파악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정답은 이제 4번. 이건 수종별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통으로 파악한다, 평균적으로 막 이런 걸 파악하는 건 아니에요. 수종별로예요. 수종별로.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간적 인분구조 지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인분구조의 다양성 지수, L베타 지수라고 하는 것은 1에 가까울수록 동질적 인분구조를 나타낸다? 1에 가까울수록이 아니고요. 0에 가까울수록 동질적 인분구조를 나타낸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항은요, 우리 다파트 2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는 아마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일단 이 L베타 지수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냐, 이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 L베타 지수라고 하는 것은요, 1 빼기 베타분의 1.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L베타 지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베타로 쓴 거 있죠? 이 베타로 쓴 거, 이게 인분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이 계수 베타는 인분의 동질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베타 값이 어떤 특징 가지고 있냐면, 인분이 완전 동질적이면 이 베타 값은 1의 값을 갖는다고요. 베타 값은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분이 동질적인 조건이라면 1 빼기 1분의 1. 그러면 L베타 값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L베타 값, 이거는 0에 가까울수록 동질적 인분구조, 이렇게 들어가죠.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번 한번 봐주세요. 1번 보시면 전기분포라거나 뭐 이런 지수함수식 같은 통계적 공식을 이용한 직경, 수곡별 분수분포로 인분구조 나타내는 거, 이게 비공간적 인분구조 지수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 비공간적 인분구조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인목의 공간적인 위치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간적 인분구조 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로렌츠 곡선이 0, 0과 1, 1을 잇는 선형에 가까워질수록 동질적 인분구조를 나타낸다. 요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인분이 완전 동질적일 때 로렌츠 곡선 어떻게 그림이 나타나냐면, 여기 X축은 본수 누적률, 여기 Y축은 제적 누적률. 그리고 인분이 완전 동질적이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난다고요. 0, 그리고 여기 1, 1, 여기 2, 2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게 인분이 완전 동질적일 때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인분이 동질적이지 않으면 그때는 이렇게 이 선형인 이 직선보다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이 나오는 거, 이거는 인분이 비동질적일 때, 그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드렸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분이 동질적이다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그 인분에 있는 나무들의 사이즈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나무 한 분당 전부 다 제적이 1세제곱미터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무가 한 번이면은 그 인분에는 제적이 1세제곱미터만큼 있겠죠? 만약에 나무가 두 번이면 그 인분에는 제적이 2세제곱미터만큼 있겠고, 나무가 세 번이면은 그 인분에는 3세제곱미터만큼의 제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분이 동질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본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똑같은 비율로 제적도 똑같은 비율로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인분이 이렇게 완전 동질적인 구조라고 한다면 본수가 많아지는 만큼 제적도 같이 많아지니까, 같은 비율로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인 직선으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분이 비동질적일수록 완전 동질성을 나타내는 이 직선으로부터 밑으로 멀어진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측으로서는 함수식으로 유도해서 인문구조의 동질성을 지수하면 행적구조 다양성 지수를 유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함수식으로 유도해서 행적구조 다양성 지수라고 하는 거를 찾는 공식, 그게 요 공식이다. 그리고 이 L베타 지수라고 하는 거, 이 L베타 지수는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L베타 지수라고 하는 것은 0에 가까울수록 동질적이다. 요거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타 값은 인분이 동질적이면 1이지만 L베타 지수는 인분이 동질적이면 0이라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정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9까지 9급 임업경영학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맞아 이런 내용을 내가 본 것 같아, 교재에 써 있었어, 또는 뭐 문제풀이에서 다뤘어, 설명을 들은 것 같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국가직 시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직 지방직까지 시험이 남아 있으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지방직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점수 많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습하실 때 또는 공부하실 때 무조건 문제만 보시지 마시고 꼭 이론 내용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임업경영학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